자,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간상 제가 먼저 그냥 갈게요. 조선은 4대 교린을 외교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주변국과 교린하였다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광해군이 명이 쇠약해지고 후금이 강성해지는 국제 정세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중립 외교 정책을 펼쳤다가 되겠습니다. 자, 전시학습 내용을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갈게요. 자, 이제 조선시대의 경제를 볼 건데요. 오늘 주로 볼 경제는 조선 후기의 경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선 전기의 경제를 살짝 한번 다뤄볼게요. 살짝, 정말 살짝입니다. 자, 빨간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는 빨간색이 더 강렬하게 나오더라고요. 자,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제가 조선 정기라고 얘기를 할게요. 조선시대 정기에서는요, 유교를 강조했지 않습니까? 유교에서도 성리학. 성리학은 땀 흘려서 버는 농업이 최고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진흥을 했다. 그리고 물건을 만들고 그 만들어진 물건을 가져다 팔고 이런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하는 장사치들, 좀 낮게 표현해서 장사꾼들, 투기꾼들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수공업과 상업에 대해서 상당한 통제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 정기에는 농업은 진흥했으며 상공업은 억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양난 이후에 병자호란과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이 먼저죠.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에는 조선시대의 경제정책이 변합니다. 위에 이런 내용들 나와 있는데요. 메인은 맨 끝부분입니다. 조선 후기가 되면서 상공업에 대한 활동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상공업 통제하는 게 매우 약화되죠. 상공업 통제가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상품을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거래가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해졌다. 이거를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슨 색으로?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자, 조선 정기에는 유교에서 농업을 진흥하고 상공업을 통제하는 부분이 있었다. 유교를 중시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부터 상공업이 점점 발달하니까 정부에서 통제가 안 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했다가 되겠습니다. 요 페이지는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자, 이제 대동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영정법이 나와 있고 균역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은 아마 제가 간단하게 좀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칠판으로 제가 이동을 해서 수업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배울 핵심 주제는 이거예요. 바로 조선 후기의 수치 제도가 되겠습니다. 조선 후기 수치 제도. 바뀌었다는 거죠. 언제에 비해서? 조선 정기에 비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조선 후기의 수치 제도의 기본 방향이 있어요. 기본 방향. 자, 기본 방향은 뭐냐? 자, 여러분들 조선 정기하고 후기를 제가 구별짓는 기준을 뭐라고 했었냐면 임진왜란이라고 했었죠. 그럼 우리 생각해보자. 자,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병자호란이 일어났단 말이야. 자, 그러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자, 전쟁통에 정말 난리가 났었겠지, 그치? 네. 진짜 난리가 났어. 진짜 난리가 났어요. 네. 자, 6.25 때도 우리가 난리가 났었죠. 그쵸? 네. 6.25 때도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걸 목격을 했었고요. 또 전쟁에 참가도 했었는데 정말 무서웠습니다. 근데 이 병자호란과 임진왜란은 더 무서웠어요. 전 그때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옵니다. 예?
아, 마이크요? 네. 아, 마이크 안 들고 하려고. 네. 자, 그때만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임진왜란 병자호란만 생각하면 정말 잠이 안 옵니다. 제가 이곳 한반도에 산 지도 벌써 2000년이 넘었거든요. 제가 지금 살면서 가장 무서웠던 때가 바로 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사실 힘들었기 때문에 이 사건 이후로 수치체제를 개편을 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 수치체제를 개편하는데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게끔 바꿀까요? 아니면 좀 배려해서 적게 걷게끔 바꿀까요? 적게. 당연히 적게죠. 방금 어떤 친구가 많게요라고 했는데요. 그 친구는 절대 리더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 친구는 무서운 백성들이나 국민들이 고통받든 말든 무조건 걷어 이거잖아요. 이건 아니죠. 그래서 조선 후기 수치체제의 기본 방향은요. 그 전에 비해서 조세 부담을 뭐 해주는 거예요? 완화시켜주는 게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자, 그럼 뭐가 있느냐? 간단하게만 갈게요. 자, 먼저 우리가 세금을 내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세, 그 다음에 공납, 그 다음에 역,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세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과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기준이 토지입니다.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확량의 일부를 갖다가 내는 거죠. 뭘로? 쌀로. 자, 공납은 뭐냐? 공납은 가호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호. 이태원 클래스에서 시작이라는 가수가 시작인가? 애가 가수죠, 그렇지? 네. 가오라는 가수가 부른 시작이라는 노래. 그 노래로 이제 가오라고 이름이 비슷하죠, 똑같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은 안 들리지만 지금 배경화면으로 이 가오라는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많이들 알 거예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이거는 가구당, 집, 철수네 집, 만수네 집, 영인의 집 이렇게 하나하나씩. 자, 가호를 기준으로 뭘 냈냐? 토산물을 냈습니다. 자, 다르게 얘기할까요? 특산품을 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산품을 냈다. 자, 역을 갈까요? 자, 역은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무엇을 갖다가 줍니까? 노동력을 제공받습니다. 이 세 가지예요. 자, 이게 문제점이 있어요. 전세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세종대왕 때는요. 풍년이냐 흉년이냐에 따라서 9개의 등급으로 나눴고요. 네가 농사짓는 땅이 비옥하냐 비옥하지 않냐에 따라서 4개 등급으로 나눴습니다. 이걸 연분구등법 6개, 전분 6등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것까지는 몰라도 되고요. 일단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풍년이냐 흉년이냐에 따라서 쌀을 조금씩 걷었습니다. 되게 합리적이네요.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풍년이는 경우에는 20두라는 세금을 걷었고요. 흉년인 경우에는 4두만 걷었습니다. 자, 그랬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요. 풍년인데 흉년이라고 해가지고 속이고 수령이나 아전이 빼돌리는 경우, 또는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분명히 흉년인데 풍년이라고 해가지고 막 뜯어내는 경우. 그래서 이걸 바꿔버립니다. 영원히 고정하겠다. 영정법입니다. 영정법은요, 토지 일결당 4에서 6두씩 걷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4두를 많이 걷었어요. 자, 그럼 보면, 자, 기본 방향이 조세 부담의 완화입니다. 풍년일 때는 최고 20두, 흉년일 때는 최저가 4두야. 그럼 그 기준을 뭘로 잡았어요? 완전 흉년일 때로 잡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풍년이거나 농사가 좀 잘 된 사람 입장에서는 그 전보다 낸 세금의 수가 줄어들겠죠. 조세 부담의 완화입니다. 기본 방향이에요. 자, 공납으로 갑시다. 이제 이놈이 문제예요. 이놈이 문제. 별의 100. 오랜만에 나옵니다. 별의 100. 이놈이 문제예요. 이놈이 왜 문제냐면
이게 집집마다 하나씩 내야 되는데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걸 내면 좋은데 꼭 그러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비싸요. 야, 광주 특산물, 토산물 뭐가 있어? 무등산 수박이라고 합시다. 비싸잖아. 뭐 몇 킬로에 막 18만 원, 20만 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거기에다가 나는 산골에 사는데 나한테 전복을 갖고 오라고. 전복을. 가지러 가기도 힘들고. 가서 가지고 오다가 또 이게 상해버려가지고 또 못 먹어버려. 이래저래.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뭐 1700만인가? 하여튼 뭐 1000만 관객을 달성한 광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이 광해 때 이 공납과 관련된 수치제도가 개편이 되거든요. 거기에 보면 대동법의 실시 배경과 실제 대동법을 실시한 광해군의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광해군이 대동법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 영상을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볼게요. 15시야 했더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그래 어쩌다 여기까지 올라왔나? 자, 그냥 물어보는 것이니 기탄 없이 대답해 보거라. 소인의 아버지는 산골 소작농이었사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관아에서 세금으로 전복을 바치라 하여 농사꾼에게 전복이라니? 그래서 고리를 빌려 세금을 메우다 보니 빚이 빚을 낳게 하고 결국 집과 전단마저 빼앗기고 아버지까지 옥살이를 하게 되었나이다. 자, 여러분들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자, 영상 보고 오셨는데요. 자, 거기에서 보면 궁녀가 뭐라고 하느냐? 너 어쩌다 이렇게 됐냐? 자기는 산골에 사는데 자기 아버지에게 세금으로 공납으로 전복을 바치라고 했어요. 전복을 바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전복을 갖다 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대가를 너무 많이 받아버린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리게 되고 그 돈을 빌리지 못하게 되어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됐다. 그런 내용이 나왔죠. 공납은요, 이 문제점 중에 뭐가 있냐면 방납이라고 있어요. 방납. 대신 납부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요. 강제성을 띈다거나 심지어 대신 공납을 납부해 주는 대가로 100배 이상을 요구하기도 한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야 너희들 배고프지? 선생님이 요 앞에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 하나 사다 줄게. 수고비로 40만 원 줘. 선생님 싫어요. 야 필요 없어. 이미 삼각김밥 사왔는 걸 이런 강제성을 띠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광해군이 고민한 겁니다. 자, 광해군이 어떤 고민을 하느냐?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아, 좀 쉽게 바꾸면 되겠다. 집집마다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왜 가난한 집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좀 바꿔보자 하는 게 대동법입니다. 이게 대동법이야. 어떻게 바뀌냐? 야, 가오를 기준으로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거지. 뭔 가오를 기준해? 야, 토지를 기준으로 해. 토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토사한물. 야, 구하기 너무 힘들어. 야, 이거 하지 마. 야,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게 뭐야?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쌀. 이게 안 되는 경우에는 뭐 삼배나 무명이나 옷감 같은 거, 그 다음에 동전, 화폐족 이런 것들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걸로 내게 합니다. 선생님, 토지를 기준으로 쌀로 냈네요? 이거 전세 똑같은 거 아니에요? 방금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은 정말 눈썰미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공납이 뭘로 바뀌었다? 전세처럼 바뀌었다 해서 공납의 전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납의 전세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대동법을 실시하잖아요. 농민은 확실히 부담이 줄어. 농민 부담은 확실히 줄어요. 아, 확실히 줄죠. 그럼 누구의 부담이 늘까요? 양반 지주들의 부담은 늘어납니다. 왜 그럴까? 땅이 있잖아, 걔들은. 그치?
네. 땅을 기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지주들은 반대합니다. 주로 이 지주들은 양반들이었겠죠. 그래서 이 대동법은요, 광해군 때 경기도를 시작으로 출발하거든요. 근데 이게 숙종 때 가서 완성이 돼요. 이렇게 경기도에서 시작해서 숙종 때 완성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딱 100년이에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양반 지주들의 반대가 어쨌다는 거예요? 매우 심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매우 심했다라는 거죠. 자, 대동법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좀 이따가 더 배울 건데요. 자, 그럼 문제는 뭐가 있냐면, 저거를 지금 가긴 그런데, 왔다 갔다 하긴 그러니까, 여기서 끊을게요. 자, 그러면, 대동법을 실시하면서 나타나는 새로운 계층이 있습니다. 그 계층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좀 이따 갈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역으로 가겠습니다. 자, 역입니다, 이제. 자, 역을 보면 군대 안 가는 대신 내는 게 있어요. 바로 뭡니까? 군포입니다. 군포. 군포를 내야 돼요. 군대 안 가는 대신. 자, 한마디로 쉽게 하면 돈 내면 군대 안 갑니다. 자, 여러분들 오빠, 여러분들 남동생 군포만 내면 군대 안 가도 돼요. 자, 어떻게 하실래요? 자, 여러분들 돈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빠와 남동생을 위해서 여러분들 돈을 내서 군포를 대신 내주고 안 가게 할래요? 네, 무조건 군포를 내야 되는데요. 이 군포를 말도 안 되게 내는 거예요. 막 갓난 아이한테 부가하고, 부가했는데 또 부가하고, 이미 죽은 사람한테 부가하고, 이 균역법이, 이 군포와 관련돼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꾸죠. 어떻게 바꾸냐? 균역법으로 바꿔버립니다. 자, 균역법의 핵심 내용은요, 무조건 군포를 한 필만 내게 하는 겁니다. 그 전에 2필, 그 전에 3필, 기본적으로 2필이었거든요. 2필씩 내던 걸 한 필로 줄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나가는데요. 균역법은 군포를 2-3필 내던 걸 한 필로 줄여주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건, 자, 2필을 한 필로 줄이다 보니까 부족분이 생기죠. 그쵸? 국가 재정이 부족해졌어요. 그럼 이 부족한 걸 어떻게 보충했느냐? 2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메꿔야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1,000원씩 걷습니다. 1,000원씩 걷어요. 그냥 이유 없이 걷습니다. 그냥. 근데 우리 앞에 있는 수민이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500원만 내라고 했어요. 제가. 너는 500원만 내. 너는 500원만 줄여줬어요. 자, 그러면 누군가한테 500원을 더 걷어야죠. 제가. 그래야 딱 가격이 맞아질 거 아니야. 그치? 얘한테 500원을 덜 걷으니까. 그럼 누구한테 500원을 더 얻을까요? 누구한테 얻으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가장 합리적이야. 돈이 많은 사람한테 되면 되겠죠. 그쵸? 네. 돈이 많거나 땅이 많거나 건물이 많은 사람들. 그쵸? 네. 누구한테 더 걷게 하느냐? 지주들에게 더 부과합니다. 지주들에게 부과를 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결작이라고 합니다. 결작. 야, 있는 놈들 좀 더 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작. 자, 2번째. 양반의 관리 자제들 중에서 또는 돈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관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일반 농민들인데 돈은 많아. 이걸 우리가 군농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관직이 없어. 이 사람들한테 군포를 받고 관직을 줍니다. 선무군관이라는 관직을 줘요. 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명예직이에요. 선무군관포. 선무군관이라는 관직을 주고 군포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작과 선무군관포를 통해서 우리가 균역법으로 생긴 부족분을 메꿨다. 자, 전반적으로 보면 어때요?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이 전부 다 조세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의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든지 대충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And guess you
to try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 watch your blue. 자, 여기 보겠습니다. 제가 새로운 직업이 등장했다고 그랬죠? 대동법의 실시로. 자, 여기 여러분들 봐보시면 어떻게 새로운 직업들이 등장했느냐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대동법은 집을 기준으로 하던 걸 토지를 기준으로 바꿨습니다. 토산물을 기준으로 하던 게 쌀이나 이런 것들로 바꿨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국가의 관청입니다. 자, 국가와 관청에서는 옛날에 필요한 게 있으면 넌 이거 가져오세요, 넌 이거 가져오세요, 넌 이거 가져오세요 이렇게 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다 쌀로 가요. 그러니까 관청에 필요한 물건을 직접 쌀을 이용해서 사야 돼. 근데 양반 관리가 또 관청 직원이 직접 막 사러 다니기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관청에 물건을 공급해주는 상인이 등장합니다. 새로운 직업의 출현이죠.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뭐냐? 공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관청에 물건을 공급해주는 상인, 공인이라고 합니다. 공인이라고 하죠. 자, 관청에 보세요. 관청에 물건을 공급해주죠. 화살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청은 쌀을 이용해서 물건값, 공가를 제공하는 거죠. 그럼 공인이 물건 살 때 깔짝깔짝 한두 개씩 살까요? 막 100개, 막 10,000개 이럴까요? 당연히 대규모로 사겠죠. 대규모로 사다 보니까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거래가 활발해집니다. 그러면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고요. 상업 자본도 성장하게 되는 거죠. 공인이라는 새로운 직업이 출현하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 상업 경제가 활발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대동법. 자, 방금 칠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했던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갑니다. 자, 영정법 칠판을 통해서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자, 균형법도 여러분들하고 칠판을 통해서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 영정법, 자, 이 균형법, 자, 이 대동법들은요, 교과서에 보면 사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수능이든 시험 문제든 사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료를 꼭 확인해 주시고요. 나중에 뒤에 가서도 한번 같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질 수 있으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업 생산력의 증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때문에 농토가 많이 황폐화됩니다. 농사 짓는 남성들도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농사 짓는 땅을 다시 농사 짓게끔 개간을 장려합니다. 개간한 친구들에게는 면세 혜택을 줘요. 세금을 안 내도 돼요. 그래서 너도 나도 면적들을 경지 면적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모내기라는 게 실시가 돼요. 자, 모내기. 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자, 모내기. 저는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가 아까 뭐 몇 년 살고 있다 2000년? 네. 2000년? 제가 2000년 살고 있다 보니까 생생히 기억나요. 이 모내기라는 게. 이 모내기가 뭐냐면요. 진짜 제가 뭐 진짜 신라 시대에는 모내기를 못 해봤어요. 제가. 신라 시대에는 그냥 집합법, 그냥 별씨를 뿌렸었단 말이야. 고려 말 때 그때쯤 가서 아마 1482년이었을까 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그때 사람들이 이 모내기법에 대해서 이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합법이라고 있고요. 집합법. 그 다음에 모내기법이라고 있습니다. 자, 모내기법은 원래 다른 표현을 하면 좀 귀엽죠. 이앙법이라고 합니다. 이앙법. 이양법입니다. 자, 집합법은요. 보통 집합법은 빨간색으로 가볼까요? 집합법은요. 보통 4월 정도에 씨앗을 뿌려요. 일반적으로 상추씨나 무슨 씨앗을 뿌려가지고 이게 자라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 수확을 하냐면 10월 달에 자라게 합니다. 이게 집합법이에요. 근데 이 집합법의 문제는 뭐가 있냐면 여기다가 이제 논이잖아요. 막 이렇게 벼가 자라. 근데 벼만 자라는 게 아니라 벼 옆에 쭉쟁이라면 여러분 잘 모르는데 그냥 잡초. 이 잡초들이 막 자라. 잡초들이. 이 잡초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 빼줘야 돼. 잡초들을 잡초는
겁니다. 제가 배가 고파서 그래요. 갑자기 잡채가 나왔습니다. 이 잡초들을 빼주지 않으면 벼가 자라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빼줘야 한다고. 몸에 다 빠져버려요. 야, 왜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빠지네요? 자, 하여튼 빼줘야 돼. 빼줘야 한다고. 야, 잡초 빼다가 벼까지 다 뽑고 있습니다. 하여튼 빼줘야 돼. 음에 힘들어. 음에 힘들어. 이게 노동력이에요. 이게 엄청 힘들었단 말이야. 그런데 모내기법 이항법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따로 창고에다가 딱 놔둬. 그래가지고 창고에다가 뭐 이렇게 딱 상자 같은 데다가 뭐를 심어. 뭐가 자라는 거야. 계속 여기서. 보통 2월부터 3월, 4월 자라게 해요. 계속. 따뜻하잖아요. 딱 자라게. 그리고 언제가 되냐면 5월이 되면 여기 있는 것을 이렇게 옮겨 심어요. 이걸 우리가 모심기라고 합니다. 모심기. 실제 예전에는 막 60년대, 70년대에는 막 모심을 하고 막 정부에서 뉴스도 나오고 했어요. 그 뉴스 화면도 잠깐 한 10초만 보고 갈까요? 해마다 맞이하는 권농일이면은 농촌 곳곳에서는 흥겨운 농악과 함께 모내기가 한창 벌어집니다. 5월 말부터 한 해 농사의 반이라는 모내기가 시작됩니다.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는 벼는 제때에 옮겨 심는 것이 중요해 이때가 되면 농촌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고양이 손도 아쉽다는 모내기 차례입니다. 도시의 공무원, 학생, 그리고 전방의 군상병들까지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섰습니다. 자, 보고 왔습니다. 자, 멋있는 거 보셨죠? 다 옛날에 이렇게 했어요. 요즘 이제 다 기계로 한다고 합니다만은. 그리고 나서 언제 수확하냐면 10월에 수확을 해요. 자, 이거 이렇게 물을 대놓고 그 물 위에다가 방금 화면에서 본 것처럼 줄을 대가지고 자라게 하다 보니까 잡초 뽑기가 엄청 쉬워. 잡초를 다 뽑아주니까 벼가 잘 자라. 잡초를 뽑는 노동력이 감소돼. 잡초를 다 뽑아주니까 수확량이 3배에서 5배가 증가해. 그리고 10월에 여기서 치잖아요. 이만큼. 지금 제가 보라색으로 색칠하는 부분이 쉬는 기간이야. 5월까지가. 그래서 이제 뭘 심냐면 보리를 심어요. 보리를. 놀면 뭐해? 놀면 뭐하니? 심어야지. 그래서 벼와 보리에 뭐가 확대가 됩니까? 이모작이 확대가 됩니다. 이게 이항법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항법이에요. 자, 이항법은요, 여러분들 조선 전기까지는 정부에서 금지했습니다. 못하게 했어요. 못하게. 이항법을 못하게 한 이유는 일단 2가지가 있어요. 못하게 한 이유는 첫 번째가 반드시 모내기는 뭐가 필요해요? 안에가 물이 필요해요. 가뭄이 되면 완전 망해버려. 특히 수확철이 되는 8월, 9월, 10월 이렇게 가뭄이 나오면 완전히 망해버려. 자, 그리고 이항법으로 했더니 농사가 잘 돼. 그럼 농민들이 뭐가 돼버려? 부자. 약간 좀 부자도 될 수 있죠. 그렇죠? 또 노동력이 줄어드니까 농사하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잖아. 네. 이런 것도 싫었을 거예요.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데 왜 그러면 조선 후기에는 왜 전국으로 확대가 됐느냐? 이유가 아까 얘기했던 임진왜란 난 병자호란 이후에 먹을 게 없어지잖아. 그렇지? 농작지가 많이 줄었잖아. 그걸 확대하기 위해서 이항법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보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계속 갑니다. 자, 광작이 유행하는데요. 한 사람이 많은 땅을 경작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이걸 볼까요? 자, 여기 A라는 사람이 있고요.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항법을 실시하면서 노동력의 감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만큼 농사짓던 게 이항법 실시로 이만큼 농사짓게 된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A라는 사람은 이렇게 넓은 농장을 경작하게 됩니다. 이걸 광작이라고 합니다. 그럼 A는, 자, 여러분들 A하고 B하고 상식적으로 다 하는 거야.
자, 여러분들 A하고 B다. 둘이 남자야. 그럼 결혼한다면 A하고 결혼할래? B하고 결혼할래? 당연히 A 하겠어요? 왜? A가 뭐니까? 부자니까. 부농인. B는 어떻게 될까? 이걸 빼앗겼죠, 그쵸? 농사를 이제 못하게 됐어. 그럼 뭐해? 가서 물건을 팔거나 아니면 남의 밑에 가서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상인이나 임금 노동자로 바뀌게 되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조선 후기에 농민층이 분화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갈까요? 상업적 농업 발달입니다. 도시 인구는 증가하고 상품도 서로 활발해집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어떤 작물을 재배하면서 내가 먹으려고 하는 게 메인이었다면 지금은 팔라고. 그럼 어떤 것들이 있냐? 여러분들 부모님이 갖다 주시면 좋아하는 민상, 그리고 곱디기 온 면화, 그리고 여러분들 가방 속에 있는 담배, 그 다음에 사실 이거 웃어야 되거든요. 갑자기 긴장들 하시네요. 긴장하시면 이상한 거고, 채소, 그 다음에 쌀 등의 상품 작물의 재배가 활발해졌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계속 갑니다. 자, 민영 수공업의 발달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민영 수공업의 발달은 다음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진행할게요. 나머지는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